자, 2월하고도 셋째 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개사법원 법령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뭐 전체적으로 한 30문제 분량이 출제가 되고요.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뭐 2006년도부터 시작된 실거래가 신고제에 해당된 부분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실거래 신고제는 공인중개사법 안에 그 절차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안에 쭉 내용이 들어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전문 자격증의 법률로 이제 따로 독립을 시키려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쫓아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절차만 따로 빼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는 독립된 법을 만들 수가 없어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라는 절차가 다른 법률에 다 들어있었는데 이걸 한데 모아서 이제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인데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은 이렇게 이제 통합을 시킨 이유가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실제 취득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하나의 법률로 만든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 자체가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볼게요. 275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라 되어 있는데 1장의 총칙편을 따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장에 있는 보칙 및 벌칙도 사실 따로 출제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은 2장, 3장, 4장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2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보통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도 3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문제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요. 보통 3문제씩 나오는 분야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는 보통 이제 1문제 정도 나옵니다. 매년 1문제.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는 원래 공법상이에요. 실제 이제 국토계획법에 들어있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을 옮겼는데 그 전에도 보면 이게 2문제나 1문제가 나오는데요. 규제를 많이 하는 정책을 펴면 즉 정부에 따라 좀 달라요. 규제를 많이 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이 통령 나오면요 2문제씩 출제를 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실제 이제 정책을 펴면요 이쪽은 1문제 정도로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제가 예상하기는 한 2문제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은 전체적으로 보면 작게는 5문제, 많이 나오면 6문제까지 출제가 될 거예요. 전부 이쪽은 이제 이 절차에 관한 법률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령 과목이 원래 암기를 많이 요하지만은 이해를 조금 요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이해를 요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이제 총칙편이 나오는데요. 총칙에서는 뭐 법 제정의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277페이지로 가시면요. 277페이지에 지금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용어 정의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떤 부동산을 신고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래 부동산 등의 거래 신고예요. 부동산 등이란 것은 거기 용어 정의를 보시면요. 이게 부동산과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 하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무엇을 부동산이라 합니까? 하면요. 이게 이제 토지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실거래 신고법에서 말하는 실제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개론의 부동산도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대상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법률마다 부동산을 정의를 내리는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서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뜻합니다. 어떤 토지, 어떤 건축물입니까? 하면 모든 토지, 모든 건축물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뭡니까 하면요. 흔히 이제 우리가 택지 분양권 같은 겁니다. 뭐 상업 용지, 공장 부지 이런 데 따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고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죠. 상가 건물의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오로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걸 합쳐서 우리는 부동산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거래당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래당사자는 우리가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만을 뜻한다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대상 계약이 무엇인지 나타나죠.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만을 뜻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대상 계약은요, 매매 계약만을 뜻합니다. 뭐 전세, 저당권, 임대차 전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아무것도 신고 대상 아닙니다.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 등이라고 나오는데 외국인 등은 조금 이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에서 다시 볼게요.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 그때 보도록 하고 2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장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고 대상 보세요. 신고 대상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제목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의 매매 계약, 건축물의 매매 계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실제 이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이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신고한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한 장 넘기시면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들은 이제 이 개별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법률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실제 법률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법을 바꿔서 다른 법률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틀린 지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안 만들어요. 아예. 그래서 법을 뭐 실제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뭐 이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법이 나오면 그런 법이 있구나. 그럼 이 법령에 따라서요, 실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요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급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초 분양 계약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게 실제 보면 아파트 같은 것들을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했는데 당첨되고 나면 분양 계약하러 가야 되죠. 그럼 시행사에 가서 분양 계약을 하는 순간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공급 계약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이때부터는 법률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토지나 건축물을 실제 이제 공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양권이에요. 근데 실제 법률 용어에는 분양권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도 분양권이라고 내지는 않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부르거나요. 또 거기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에 따라서 관리 처분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고,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관한 부분은 이제 실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고, 또 빈지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은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는 표현 쓰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매매 계약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요, 분양권 전매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최초 분양 계약을 했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만 사실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먹잖아요. 그럼 팔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어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따져보면요, 전부 매매예요. 실제로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트 분양권을 자식한테 정리했으면 신고 안 합니다. 실거래 신고 안 해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실제 어때요? 교환 계약했습니다. 실거래 신고 안 합니다. 그죠? 우리는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에 관한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2번 넘어가면 신고 대상 계약 및 신고 기한인데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표현 써놨죠. 뭐 중복해서 지금 내용을 써놨는데요.
그럼 신고를 과연 한다면 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 가서 누가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죠? 보시면 두 번째가 지금 신고 기한 나오잖아요.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법 조문에서 60일짜리를 워낙 많이 배우다 보니까 60일을 바꿔서 잘 안 내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대부분 숫자를 외우면 그냥 60일, 60일 이렇게 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60일인지를 잘 몰라서 틀리죠. 예, 계약을 체결한 이 글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막 이렇게 내요. 숫자를 바꿔서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6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한을 외울 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법에도 가보면 뭐 취득세는 뭐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등기한 날이 빠르면 등기한 날부터 60일, 그죠? 또 실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같은 데다 가보면 전부 다 이전 기도 60일, 60일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실제 뭐 지적법 같은 데 가도 이제 60일짜리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60일짜리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계약일부터 60일이에요. 자, 오른쪽 세 번째 가면 신고 관청이 있는데, 신고 관청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조심할 것은요,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개업공사가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동래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검정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했잖아요. 그때는 동래구청 가서 합니까? 검정구청 가서 합니까? 검정구청 가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무소 소재지라고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 가서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자, 이쪽이 이제 우리가 신고관청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나오는데, 신고 의무자는요, 직거래했다면 거래 당사자가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개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사가 하셔야 된다. 의무자는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조심할 것은 개공이 만약에 실제 중개했는데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도 됩니까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예외 조항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드시 개공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이 먼저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면요, 그래도 개공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업공사가 중개했다면 반드시 개업공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거래했을 때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하면요,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단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 신고는요, 만약에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등 하면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공공단체, 지방 공기업, 공사, 공단 다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내 부동산인 실제 뭐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 건물이든 아니면 토든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공사가 내 땅을 필요해서 사러 왔다. 그럼 한국전력공사한테 내가 땅을 팔았죠? 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 없어요. 누가 해야 돼? 네, 반드시 국가 등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단독 신고하는 겁니다. 일반인 국가 등이면요, 일반인들, 개인들한테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대부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들이 이제 탈세를 하기 위해서 매수인 보고 뭐 다운 계약서를 쓰자, 뭐 금액 낮춰서 신고를 좀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일방이 자꾸만 신고 거부하면요, 단독으로 하라는 겁니다.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독 신고 가능한 거죠. 그 내용들이요. 그 다음에 2번 제목 가면 이제 개공이 중개한 경우도 있는데요, 개공은 단독 신고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신고라는 개념은요,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 즉 거래 당사자에게는요, 신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면은 신고서에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개공이 혼자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바로 갖다 내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공은 단독 신고하게 되는데, 개공도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요, 공동 중개를 한 겁니다. 공동 중개했단 말은 개공이 여러 사람이죠. 매도인 측의 개공이나 매수인 측의 개공이 다른 겁니다.
요때는요 공동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 의무자는 이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매수인 매인이 공동 신고하는데 일방이 거부하거나 일방이 국가 등이면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개공이 중개했다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단독 신고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표현을 밑에 주의 써놨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개공이 단독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중개했다면요, 그때는 여러 사람이 공동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죠. 자, 28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신고 상세 절차가 나오는데요. 금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 행위는 뭐 나중에 뒤에 과태료 조항에서 다시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가격 같은 것들 거짓으로 하면 다들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개공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가는데요, 거짓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서로 또 방조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금지행위입니다. 뭐 누구나 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느낄 정도의 조문이라 이걸 답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면 이제 신고 방법이 있는데요. 신고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청에 직접 가셔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어서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신고가 있고요. 또 자기 사무소에 앉아서 동네구청 홈페이지에 어때요? 접속하셔가지고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는 지금 보면요, 이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제사항입니다. 사실은 신고 방법이 아니고 의제사항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하고 수업을 할 건데요, 올해부터 이게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 개공이 만약에 자신이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시켰죠. 그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돼버립니다.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분명히 올해는 한 지문이 나올 거거든요. 잠깐 보세요. 법제 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줄여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죠?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되면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우리가 이제 상세 절차가 나옵니다. 이 상세 절차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공동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신고냐는 건데요, 신고서에다가 이렇게 서명 또는 날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때는 일방이 제출하시면 돼요. 신고서 한 장 내는데 둘이서 손잡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가장 원칙적인 개념인데요, 단독 신고, 국가 등이 한다면 국가 등도 신고서를 서명 날인하시고 일방이 제출합니다. 근데 단독 신고할 때 또 일방이 거부하잖아요. 일방이 거부하면 이제 중요한 것이 왜 그 사람이 거부했는지 사유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만약에 거부해서 매수인이 단독 신고할 때는요, 매도인이 왜 거부했는지를 써야 됩니다. 그 사유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럼 서식에다가 이제 매도인이 탈세할 것 같음 이런 이제 보셔야 돼.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했음, 5천만 원 낮춰달라 했음, 이런 거 이제 사유서를 쓰셔야 돼요. 그럼 걸리면 그 사람은 과태료 나오겠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계약서 사본도 첨부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일방이 실제 제출해서 당이 가능한데요, 거래 당사자들이 보통 직거래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거래 당사자의 1인이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한다는 말은요, 대리신고는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신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리신고를 만약에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대리인이 자기가 이제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렇게 직접 내는 것이 대리신고인데요,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요, 그냥 신고서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서명 날인 해주면요, 서류를 갖다 내고만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출 대행이에요. 근데 제출 대행하는 경우에 이 사람도 위임을 받았다니까 본인한테 어때요? 위임장 받아가셔야 되고 또 신분증 사본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임장에다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거래당사자가 신고하거나 국가 등이 신고할 때는 이게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방이 거부하거나 제출 대행하는 거는요, 이거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자문서 신고를 왜 못하느냐면요, 보시면 공동신고할 때 서명날이 나잖아요.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전자문서 신고할 때 이 서명날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인인증서에 따른 실제 이제 전자서명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줄여서 전자인증이다 이래 부르는데요. 이게 대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인인증서 가지고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또 일방이 거부하면 사유서를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요. 전자문서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개공이 신고합니다. 그럼 개공은 자신이 혼자서 그냥 서명 날인합니다. 거래당사자한테는 서명 날인 없고요.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또 공동 중재한다면 공동 서명 날인하고 제출한다는 건데 물론 일방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공도 자신이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어때요? 전자문서 신고하고 싶다면 사무실에서 전자문서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소장님도 많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 소장님한테 실제 위임받은 사람요. 소장님한테 위임받은 사람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아무나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밖에 안 됩니까? 소공밖에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실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게 아이러니한 존입니다. 실제로는요. 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 신고가 안 된댔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다 찍어주면요, 그냥 신고서 들고 가서 어때요?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하고만 오는 겁니다. 제출하고만. 근데도 중개 보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구청에서는 자격증 없는 사람 보내지 말랍니다. 그죠? 오로지 소공만이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래 만들어졌습니까? 하면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이게 왜 법을 잘못 만든 겁니까? 하면요, 예, 잘못 만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만들었을 때는요, 대리신고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 대리신고를 중개보조원들이 못하고 이제 자격증이 있는 소공들만 할 수 있게 해놨고, 거기다가 소공들이 자기가 등록된 인장 있죠. 그럼 인장을 등록했으니까 그 사람이 도장 찍어서 신고서를 대리신고를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신고서 대리신고하니까 이게 이 법무사들이나 아니면 개공들이요, 전부 다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가격 가지고. 이게 다운 계약서를 본인들이 작성해가지고 막 전부 다 신고하고, 이제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는 책임 소재가 명백하지 못한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들은 법무사가 지금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했는데요, 자기들은 모르겠다 하고요, 제가 그랬다 하고 이제 소송이 붙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리 신고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리 신고를 못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냥 신고서를 갖다 내고만 와라, 제출 대행으로 법 조문을 다 바꿨거든요. 바꿨으면 이 중개 보조원을 넣어도 상관없는데 대리 신고 소공이 할 수 있게 했다가요, 제출 대행으로 조문을 바꾸면서 소공을 그대로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서 갖다 내는 사람도 지금 소공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공만이 제출 대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은 중개 보조원들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소공들이 만약에 이제 신고서 갖다 낼 때 본인이 전자문서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공인인증서도 반드시 개공 소장님의 실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자문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방문 신고밖에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를. 근데 지금 285페이지 쪽에 하면 이 신고 사항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신고 사항 및 신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이 신고 사항은 총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원래 9가지인데요. 지금 내용을 조금 이제 줄여서 만든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는 지금 7가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지금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따로 조문을 실제 따로 조문이 나와 있는 놈을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합쳐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따로 보셔야 돼요. 예, 원래는 이게 이제 개별 실제 사안인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은 지금 거기 5번에다가 다 3가지 항목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항목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책은.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신고 사항이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자, 이걸 글자를 따서 조금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를 한 글자씩만 땄어요. 이제 그래서 인가, 계대, 중조, 입금이라고 외우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이제 인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당연히 인적 사항 신고해야 된다 돼 있고요. 가짜는 그게 5번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개자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대자가 거래 대상 부동산을 나타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거래 대상 부동산이 보니까 이제 3번, 4번 나눠져 있잖아요. 그 거래 대상 부동산의 상세 항목을 외우진 않아도 돼요. 뭐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중 나와 있는데요. 중자는 이게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개공이 중개했을 때만 포함이 되는 항목이고요. 조자는 조건 또는 기한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5번에 보면 동그라미 기역과 연에 나와 있는 게요. 이제 입주 여부, 즉 매수인이 과연 이 집에 입주할 거냐 말 거냐, 또 이제 실제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하는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들을 신고하셔야 되는데,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항목은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제가 줄인 거예요. 인가, 계대, 중조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암기할 때 왜 테마가 없으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글자씩 따서 보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죠. 한자로 따지면. 계대하면 이 계자가 꼭 한자로 따지면 뭐 다 계자하고 비슷하니까 계대가리. 대자는 그래 이제 포함하면 돼요. 중조는 발음 나는 대로 중이 좋아해.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쭉 테마를 보면요. 인가의 계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랬죠.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항목이에요. 인가의 계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근데 입금은 뭡니까? 근데 요걸 이제 연결해서 보면요. 인가의 계대가리 중이 좋아하니 입금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은 좀 험악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항목을 가끔 이제 출제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마다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제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는 이게 주택법상에요. 반드시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제출합니다. 그럼 투기 과열 지구 내 모든 부동산입니까? 아니에요. 금액도 반드시 3억 원 이상의 실제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주택법상의 주택에 대해서만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만 어때요? 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이에요. 그럼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절차가 이제 쭉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신고서에 적는 항목이 요 항목들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뒤에 신고서가 나와요. 서식 있죠. 286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인데 잘 보면 거기 지금 앞에 제목들 보시면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보이죠. 또 개공 보이죠. 거래 대상 보이죠. 대상 부동산이고, 자 구분하고 이제 구분하고죠. 이제 총 실제 거래 가격 보이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 있고, 그죠. 종전 부동산은 요거 이 재개발 재건축일 때만 쓰는 거예요. 종전 부동산은 실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실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옛날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적어야 되니까 그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일 때만 적는 거고, 제일 끝에 보니까 조건 또는 기한할 때 조건과 참고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인가 계대 중조라는 항목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하는데, 만약에 이게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내가 거래했잖아요. 그때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요 요걸 같이 내셔야 돼요. 그런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적어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두 장을 더 넘기면, 자 290페이지 보니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보이죠? 요 서식을 사실은 이제 여기 첨부해서 내는 겁니다. 신고서에다가. 자,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도대체 이제 누가 작성해서 내야 될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누가 작성해야 돼? 개공이 적을 수가 없죠. 매수인이 어때요? 이건 단독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날인하고 이걸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자, 매수인이 만약에 본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직접 한다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첨부해서 내지만, 만약에 개공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개업공사가 신고한다면 이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하신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맞죠? 이걸 언제까지 제공하느냐가 이제 법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제 285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285페이지 보면 이제 동그라미 3번이에요. 파랗게 인쇄된 부분에 거기 실제 날짜가 보이죠? 계약일부터 며칠? 50일. 제가 법을 수업하면서요, 50일짜리는 여기서 처음 봐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법을 공부할 때 보니까 50일짜리 본 적 있어요? 아주 드문 숫자죠. 왜 50일이 됐느냐? 처음에 이거 법 위반할 때는 60일이었어요. 처음에 위반했을 때는 60일이었는데 이게 하도 이제 이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너희들이 신고 한번 해봐라. 이게 50일 갖고 되는지 하고 이제 따지니까 이걸 60일 갖고 되느냐 했을 때 이게 50일 바꾼 거예요.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며칠만 해야 돼요? 60일이잖아. 근데 제공을 하는 걸 60일 이내에 제공하라면 어때요? 하루 전날 주면 이거 골치가 아프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걸 원래 위반을 했던 날짜보다 열흘을 당긴 거예요. 최소한 열흘 동안의 여유를 줘야지 어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실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매수인들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매수인이 자기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다른 사람한테 절대 보여주기가 싫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요, 일단 분리해서 혼자 가서 어때요?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날짜 안에 제공 못했다면요, 반드시 별도로 제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따로 갖다 내시면 돼. 자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그죠? 뭐 대출을 1억 5천 내고 막 누나한테 1억 빌리고 그죠? 잔뜩 그런 거 적어 놓으면요, 부끄럽잖아. 그런 거 밝히기 싫죠. 그럴 때는요, 자신이 어때요? 혼자서 직접 갖다가 내시면 됩니다. 별도 제출할 수가 있죠. 그 내용들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절차 부분인데요. 거의 여기서 이렇게 한 문제 나옵니다. 신고 절차 자체가. 그럼 신고 대상은 무엇이냐? 뭐 대부분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 계약하고 같이 나옵니다. 신고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 절차상 부분에서는 날짜는 뭐 계약일부터 60일이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관청은 잘 안 바꿉니다. 관청은 거의 바꾸지 않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신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냅니다. 전자무처 신고 가능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잘 내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재작년에 이건 냈어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만들 때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라는 표현은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는요, 이쪽이 아주 강세입니다. 이 재작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안 냈거든요. 실제로는 분명히 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작년에 문제 여유가 없었는지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 번씩 가끔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고서는 보시면 286페이지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방법이 287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요 내용들을 글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친절하게도 288페이지에다가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아예 옮겨놨죠. 근데 옮겨 놓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빼고 옮겼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287페이지에 위에 유의사항 보이죠? 그 유의사항에 5번 체크하셔야 돼요.
5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는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자, 그 외에 거래대상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대상 부동산이 요겁니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는 표현 썼지만 괄호해 놨잖아요. 괄호했단 말은요, 실제로는 법률 용어는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요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가가치세, 방금 뭐랬어요? 포함된 금액, 그렇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가격란에다가 전부 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라 이 뜻이고요. 그 외니까 그 외에는 이거예요. 일반적인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요 실제 부가가치세 어때요?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뜻인데, 실제 부가가치세 제외됐단 말이 빼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없어요. 원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용어 가지고 해설하시면 안 되고, 저 뜻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내가 중심 상업지역에 상업 용지를 분양한 데서 갔더니 이게 뭐 평당 1,000만 원씩 한대. 그래서 100평을 겨우 분양받았어요. 100평 분양받고 평당 1,000만 원이면 10억인데 돈 10억 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내면 됩니까 했더니요 11억이에요. 아시겠죠? 부가가치세가 10% 따로입니다. 분양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내가 이제 11억의 공급계약 했잖아요. 그죠? 물론 분양금액은 10억이죠. 그 부가가치세를 시행사들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유통세니까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국가에다 내는 거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얼마 준 거야? 11억을 준 거라고. 맞잖아요. 나중에 내가 팔 때 10억에 실제 분양받았고 1억에 실제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그걸 10억에 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11억에 샀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신고하라고. 당신은 11억에 사신 거라고. 나중에 파는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취득가액이 10억이 돼요? 11억이 돼요? 11억이 되는 거야. 그거는 취득가액이 무조건 11억이야. 그걸 만약에 내가 10억이라고 해주면 내가 11억을 돈을 내고 분양금액이 10억이라고 해서 11억에 팔아가지고 1억만큼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세 내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국가를 다 폭파시키지,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당신의 부동산 가액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매매계약 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따로 붙여요? 그럼 또 매수인한테 한 대 맞잖아, 그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 파는데 5억에 팔아. 그럼 5억에 아파트 팔면서 이 사람한테 5억 받으면서 그때 가서 어때요? 5천만 원 부가가치세 따로 주세요 하면요 한 대 맞는다니까요. 따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는 원래 부가가치세 제외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부가가치세가 원래 없는 거야. 근데 원래 없는 건데 제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포함시켜서 신고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실제 분양을 받아보면 이게 전용 면적이 25.7평 이하, 즉 84제곱미터 이하짜리는 부가가치세 있어 없어요? 없죠. 부가가치세 그거는 비과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게 아니고요. 비과세 대상이단 말이야. 원래는 유통세에 따라서 이제 부담을 시켜야 돼. 근데 국민주택형 이하니까 국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하라고 국가에서 어때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놔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들 사보셨어요? 뭐 분양 이제 면적이 보통 뭐 45평, 50평, 60평짜리요. 이런 거 사러 가보면 부가가치세 10% 어때요?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본인들의 분양 금액이 아니고 실제 부동산 공급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가치로 알고 포함시켜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제외인지 어느 쪽이 포함인지를요 지금 최근에 5년 동안에 3번이나 출제했거든. 이거는 재작년에도 냈잖아요. 그래서 26회, 27회, 28회 연속 냈어. 작년에만 안 냈을 뿐이지 지금 3년 연속 냈던 거예요. 부가가치세 제외 포함, 제외 포함 계속 이렇게 이제 틀린 지문, 옳은 지문 번갈아 가면서 이제 계속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안 내서 이게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냐 하지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88페이지를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제 작성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작성 방법 중에서는 거기 이제 1번에서는요. 그 네 번째 줄에 외국인 조심하면 돼요. 인적 사항을 적을 때 혹시 외국인이 있으면요. 이 외국인은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국적을요. 그죠?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토지나 건축물을 사게 되면 자신의 국적을 적어야 돼요. 뭐 나이지리아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요. 토지나 건물의 매수 용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사항에서는 적을 때 제일 조심할 게 이 부분이죠. 한국 사람은요.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내용들이고요. 동그라미 3번 지금 3번에 나온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과 입주 여부 계획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만 작성한다. 이 부분은 뭐 누구나 이제 앞에 조문에서 이미 나온 거라 작성 방법으로 별도로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5번 가보세요. 4번 안 나옵니다. 5번에 보시면은 공급계약이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말한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공급계약이라는 뜻 자체가 최초 분양계약을 말한다. 최초 분양계약을 우리는 공급계약을 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6번에도 마찬가지 뒤에 이제 면적이 나오죠. 근데 6번, 7번은 중복되는 건데요. 면적은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실제 기재하시면 되는데 7번 보면 왜 집합 건물의 면적이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을 무엇을 적습니까 하면요.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전용 면적. 그죠? 전용 면적. 자, 그다음 8번하고 9번은요. 이 가격을 적을 때입니다. 그럼 가격을 적는 칸이 두 개예요. 이 가격 적는 칸이 보면 이제 물건별 거래 가격을 적는 칸이 있고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별 거래 가격 적을 때는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지 않다. 이렇게 되죠. 이쪽은 그냥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표현이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도 있어요. 그럼 그 괄호를 보세요. 지금 실제 9번에 보면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은 전체 거래 가격이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이란 글자 보이죠? 근데 뒤에 꼬리가 붙어 있어. 뭐라고요? 합계 금액 돼 있잖아. 그럼 각각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는 칸은 무엇입니까? 총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근데 이 합계 금액이란 글자를요. 이게 위에다가 갖다 붙일 수 낸단 말이야. 가격을 적는 칸이 두 개단 말이죠.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 있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이 있는데 그럼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두 개 샀죠. 뭐 3억짜리 땅이랑 4억짜리 땅이랑 실제 이제 이렇게 두 필지를 샀단 말이야.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서. 그때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요. 3억짜리, 4억짜리 따로 적으셔야 돼. 근데 총 실제 거래 가격이란 뭐라 적어요? 7억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만약에 물건이 하나야. 내가 토지를 3억짜리 하나만 샀어. 그러면 물건별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은요. 같은 거죠. 예, 같은 금액 적는 거예요. 3억 이렇게 적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일단 합계 금액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갖다 붙느냐 하는 부분의 차이점입니다. 그 내용들이죠. 자, 요게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문에서 잘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 내용들. 그래서 신고서 작성 방법도 항목별로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가시면은 2번 단락에 검정 보고 및 특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 나오는 부분이라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관청의 업무인데 보세요. 이 신고 관청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요. 첫 번째 가격을 검증합니다. 실거래 신고니까 실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시고요. 또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검증하고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데 그럼 가격을 검증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을 가격 검증 체계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1번 제목이에요. 검증 체계의 구축이라 보이죠. 그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사람 누굽니까 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장만 딱 체크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검증 체계를 만들었다. 그럼 체계를 만든 사람은 국장이지만 검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요.
신고관청이죠. 그럼 신고관청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맞나 만들을 충분히 검증을 하신 다음에 이 검증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 사람 제대로 신고했구나 하면요, 검증 결과를 알려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면요, 세무관세장이에요. 그럼 세무관세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세무서장은 이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과세 자료로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 탈세 방지죠. 어떤 세금? 궁극적으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국세 어느 쪽? 국세죠. 이게 지방세 같으면 세무서에 알려줄 이유가 없죠. 취득세는 지방세죠. 맞죠?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뭐 취득세 때문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거고, 양도 차익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려고 대부분 탈세하기 위해서 이제 다운 계약서를 많이 쓰거나 금액 낮춰서 신고하니까 그 양도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만들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국세 업무는 어디서 해요? 세무서에서 하잖아. 국세청. 맞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즉 행정부에서는 어때요? 일단 세무서에다가 알려주는 이유가 양도세 똑바로 부과해라, 얘가 이렇게 신고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자, 신고 내용 조사는요, 일단 가격 검증하는 건 외에 나머지들 쭉 보는 거예요. 그 면적을 제대로 적었는지, 실제 이제 지분도 제대로 적었는지, 종류를 제대로 적었나, 지목이 제대로인가 쭉 확인하죠. 그럼 신고 내용을 쭉 조사하는데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실제 잘못 적었으면 어때요? 다시 써오세요 합니다. 그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관청에서 하는 업무 자체를 시험에 내진 않아. 공무원들이 다시 써오세요 이런 거 시험에 문제 내겠어요?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사실 자기들이 궁금하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 요구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내용 조사는 조문상에 보면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쭉 써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아니고, 근데 실제 이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요, 이 결과를 보고를 해요. 그럼 신고관청이 시군구니까 윗사람한테 보고하겠죠. 보고하면 항상 윗사람이잖아. 누구겠어요? 시도지사인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다시 윗사람한테 보고해. 누구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건건별로 지금 시도사가 국장한테 계속 보고하면요, 국장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국장한테는요, 한 달에 어때요? 딱 한 번만 월 1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겠죠. 근데 보고하는 절차에서는 한 달치를 모아서 어때요? 한 번씩만 보고하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가 어때요? 16개 시도가 있으면 16번을 말해야 되잖아. 엄청난 실제 분량의 이제 일단 보고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보고받게 되면 국장은 이 자료를 가지고 어때요? 또 가격 검증 체계도 만들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죠. 저거 가지고 자료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장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고, 국장한테 알리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전국에 지금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가격 검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검증 보고 및 특례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요, 일단 신고 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지금 신고 필증 발급, 그게 지금 왼쪽 페이지 2번 제목의 제일 마지막 부분 나오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신고 절차의 끝부분입니다. 그럼 신고 필증은 우리 책에는 지금 교부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그 교부라는 조문을요, 재작년에 발급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신고 필증 발급을 언제 해줍니까 하면요,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발급한다 돼 있어요. 옛날에 이거요, 10년 동안 신고 필증 발급을 적시했습니다. 근데 적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럼 적시와 지체 없이는 행정 업무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적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신고 필증 바로 주는 게 적시. 지체 없이란 것은요,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뭐 금요일날 받았으면 월요일날 오세요, 이게 지체 없이입니다.
날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기가 끝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조사할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시를 지체 없이로 바꾼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으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신고 필증을 받으면 신고 필증이 등기 원인 서면이고 이걸 들고 등기하러 가세요. 매매 계약이니까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뒤에 절차는요, 공시법 교수님이 수업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고 필증이 등기 원인 서면이다 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에 따라서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 신고 필증 원본이요, 여러분들한테는 등기 필증이에요. 실제로. 그럼 등기법 시간에 이제 그건 충분히 배울 겁니다. 그 내용인데, 조심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절차 속에요, 이 토지 거래 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없요? 어떻게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랑 토지 거래 허가는 일단 만든 취지가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금 양도세 탈세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왜 만들었냐면요, 투기 방지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이 투기 방지고요, 두 번째는 국토 훼손 방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절차가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내가 만약에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았다면 농지증 없어도 됩니까? 없요? 아니요. 농지증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농지증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만든 이유는요, 이것도 국토 훼손 방지입니다. 농지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제도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당연히 탈세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신고 절차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실제 여러분들이 토지를 취득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요, 토지거래 허가도 사전에 받아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럼 허가증과 신고 필증이 둘 다 있어야만 등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등기부상의 절차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농지를 하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농지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난 뒤에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그럼 등기할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따른 신고 필증하고 농지증을 두 개 다 첨부해야지 등기가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요, 등기가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등기 원인 서면이잖아요. 등기 원인 서면. 그거 다 첨부하셔야 돼요. 근데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면 검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검인 제도를 만든 이유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진정한 권리가 있는 자 앞으로 실제 등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사실상의 형식적이지만 사실상 어때요? 진정성을 나타내는 절차다 보시면 돼요. 검인 제도는 원래 탈세 방지나 투기 방지 이런 뚜렷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았다면 그만한 진정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되죠. 자,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절차 부분입니다. 뭐 그 내용들 쭉 다 보시면 돼요. 뒤에 294페이지에 농지법이라든지 뭐 검인제도라는 표현은 그 밑에 주의사항에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들 같이 쭉 써놨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신고 절차는 모두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사후 절차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가죠.